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었는데요. 국회 교권 5법의 통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을 떠난 교사들은 더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한 2019년에서 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도퇴직 교원은 7,62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어제서야 알려지기도 했고요. 고인은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을 혼자 맡으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현 시점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며 교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나오셨는데 김 본부장께서는 교육부 교육활동 TF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김동석입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기도 하시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덕난입니다. 이선희 교사 노동조합 연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선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시민분들은 학교 현장, 교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민은 유선봉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위에다가 또 협박하고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 우선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공익을 위해서는 교권 강화돼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조심히 선생님한테 10번 묻고 싶은 거 한 번 묻고 다들 그러는데 막 뭐 밤새도록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이런 엄마들은 뭐 100명 기준 한 5명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워낙에 아기를 낳으면 이제 너무 귀하게 키우는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예전에 뭐 보면은 학대에 가까운 체벌이 심한 뭐 교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법적 장치나 이런 게 규제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딱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같은 교권이 추락하고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는 교사, 학생, 교육적 자제라고 판단하는데 지나치게 학생 편에서만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건 있습니다. 학부모가 원천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교육 시간에는 허가하지 않는 학부모는 절대로 출입 금지를 시키는 방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은 교사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뭐 선생님들을 업신여긴다거나 학생들을 너무 오냐오냐 보호해주다 보니까 이런 풍조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갈등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아니면 전담 인력이 조율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참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권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는지 먼저 세 분께 여쭤보고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법 전문가시죠. 이덕난 연구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적어도 이제 작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회나 포럼 또 대학원 강의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권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김동석 본부장께서는요. 네, 지난해 9월에 교권 5법이 통과돼서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그 스승의 날 우리 해서 전국 교원들 한 12,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한 거 봐도 교권 5법 시행 이후에 변화를 못 느끼겠다는 비율이 65%가 넘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80%가 여전히 참고 있다. 그다음에 또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비율은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제도 개선과 또 우리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사가 언제 어디서 실시된 어떤 저희 제목의 조사인가요? 한국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서 5월 달에 교원 13,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교권에 대해서 우려 섞인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선희 대변인께서는 교사 노동조합 연맹 대변인께서는 또 교사이시기도 한데 교사의 시선으로 보실 때 교권의 현주소 어떤가요? 네, 설문조사 저희도 말씀드리면 저희도 4월에 그 교사노조에서 전국 유초 중고 교원 설문조사를 했고요. 11,359명이 참여하셨는데 그 근무 여건이 달라졌는가? 교권 4법 이후에 교사 78%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응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제 보기에는 지금의 교권 상황을 굳이 말하자면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어려워하는 상황. 학부모도 교사에게 전화를 해도 되나? 또 교사 역시도 학생의 문제를 분명히 이건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전화해도 되나? 예. 하고 서로가 어려워하는 서로가 피해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학부모도 교사도 민감한 상황이다. 김 본부장님, 최근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의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등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본관에서 담배 흡연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말렸더니 이제 욕설과 폭언, 폭행을 해서 이제 그 경찰에 인계해서 학부모 부분에 이제 인계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예. 결국에 이제 교사나 교장들이 다 무혐의 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학부모가 이제 자녀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학교를 찾아와서 고성과 난동을 부렸는데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이 하자 오히려 이제 교사를 비웃었다 이러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학교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제 초교 수업 중에 이제 엄청 그 뭐 어떻게 보면 아들 손잡벌 되는 아이가 선생님 개소리 들으려고 학교에 온다 이렇게 이제 말한 그 사실을 학부모 불러서 예. 상담을 했더니 그 우유를 먹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 또 뭐 가방을 뒤졌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초등학교에 많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수업 중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또 학부모 부분이나 민원도 제기되기 때문에 예. 앉으라고 했더니 학생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자다가 오줌을 넣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여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 최근에 접수된 것처럼 되게 다양하고 좀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뭐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른바 교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지난 24일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고인의 가족분의 의사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지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번 사건으로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지금 현 주소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이라고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학교 상황, 특히 또 특수교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문제가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유가족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게 학교에서는 이게 관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말하려면 상대가 있는 건데 교사의 입장을 말하면 거기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사자만 아는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교실이라는 공간이 좀 독립적이다 보니 그래서 다른 분이 문제가 있을 때 동료 교사가 뭘 말해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사들이 고립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떤 문제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사들의 고립을 풀어주는 것이 단순 그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점점 교실에 갇히고 있는 상황이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교사가 교실에 갇히고 있다. 일단 특수 학교에 특수 교사가 숨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원인을 말씀드리면서 맡아야 할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맡았던 것이 문제였다. 그게 이제 뭐 스트레스나 부담이나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이제 원인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덕는 연구관께서 보시기에 특수학급 이런 학생 수 문제는 계속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교육법 27조에 보면 유초, 중, 고등학교별로 이 교사 1인당 학급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명이 기준이니까요. 6명을 초과하면은 학급을 추가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더 배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경우에 원래 교사가 2분이었는데 이제 학생이 주니까 한 학급으로 해서 6명이니까 이제 한 분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교육청에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1학기에 한 명이 더 들어와요. 2학기에 또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게 8명이 되는 거죠. 그중에는 중증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학기 중에 이렇게 아이들이 전학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올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그러는데 지원 인력 3명을 배치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지원 인력이나 보조 인력은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네. 특수교사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조사를 해서 국감 직전에 이제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보면 공립의 경우에는 16개 시도가 법령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사립의 경우에는 13개 시도가 이 법령을 위반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청들이 이게 법령을 위반하는데 그러면 이 위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육감들은 또 이제 변명을 합니다. 뭐냐면 전체 정원을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원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이 정원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지금 대략 한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거의 18%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원 정원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특수교사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이 부분의 문제는 결국 국가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산 때문인지 현장에서의 학생 수요와 교사 수요를 잘못 측정한지 사실은 납득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순리대로 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김동석 본부장님 일단은 진단해 주시면요. 네. 일단 학급수 기준이냐 학생수 기준이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이 특수교육법상에 비록 6명이라 하더라도 중증 학생일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돼 있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두 학급이었던 부분이 학생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장 교사 한 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른 학생이 전학을 오고 또 하나 이 학교에 되게 그 전일제 학생이 있거든요. 한 3-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많은 집중을 해야 돼서 일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일반 학급 우리의 보통 아이들 부분하고 특수학급 부분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도 내가 그 어떤 치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병원에 다니기 되게 어려운 예.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안을 통해서 우리 특수 그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그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지금 그 이덕난 우리 그 입법조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원께서요. 예, 네.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개 시도 중에 법정 정원을 확보한 데가 전남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전남은 왜 가능했을까요? 전남은 그만큼 이제 그 의지가 있고 투자를 해서 108%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인천은 76.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추가 배치와 또 이제 중증 학생들이 되게 심하고 또 그 위험 폭행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행동 중재 전문가의 배치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매우 큽니다. 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배치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인가요? 예산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전체 교사 정원 부분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특수교사만 무한대로 늘릴 수 없고 다른 교과나 비교과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네, 경우가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자, 이 특수학급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이슈가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료가 된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 기억을 하실 테고요. 또 하나가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고 이영성 선생님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학부모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 사건도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죠.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사건 그 자체 있는 대로 이선희 대변인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 두 가지 사건 모두요? 아니요. 요 페트병 사건이요. 아, 네. 그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업 중에 공작 활동으로 이제 페트병을 자르다가 학생이 손이 다친 상황이고요. 바로 병원 처리를 하고 학교에 안전공제 관련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고 하는 일을 안전공제에서 다 처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더 과도하게 책임을 느끼시고 보상을 개인적으로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메시지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좀 과도했던 것 같고 선생님이 군대를 입대를 하셨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군 생활 중에도 50만 원씩 8달에 걸쳐서 입금을 한 정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제대를 하고 학교로 왔는데도 또 이제 2차 수술을 이야기하시면서 선생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중압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셨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났죠. 네. 선생님은 그 순직으로 인정이 되셨고요. 예. 그런데 그 학부모와 관리 책임에 대한 모든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건 좀 살펴볼까요? 김동석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년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용산 초등학교 순직 교사의 경우에는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2019년도에 발생이 됐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난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년간 선생님이 시달리신 거죠. 이제 담임 선생님인 선생님에게 이제 수차례 악성 민원을 내고 또 학교 폭력 부분으로 신고도 하고 예. 또 자기 아이를 인민 재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아동학대도 냈는데 다 무혐의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학부모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걸 그 일을 통해서 유족들이 이 경찰에 이제 학부모 등 관계자 부분 10명을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던 것을 다시 그 올해 그 이제 선생님은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6월에. 근데 예. 이제 학부모님이 다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4달 만에 또 고소한 지 약 1년 만에 학부모 2명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그 재판으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기소가 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입니다. 네. 이선희 대변인 보시기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사건들 위주로 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사분들은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접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일단 그 대전 선생님 얘기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예. 그 남편분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소했던 내용 중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종결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 불구속 기소되었냐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부분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네. 이 공무집행 방해하고 또 관리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걸었는데 그건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거든요. 그 아버님이 저희한테 되게 감동을 주는 것이 우리는 위로를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에게는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그 선생님 개인의 문제이지만 공무집행 방해가 핵심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걸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나왔다는 말씀이었어요. 예.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은 지금 교권 5법이 개정되었어도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지점인데 현재도 이렇게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뭐 전북에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담임이 6번이 바뀌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학교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지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가 교사 간에 이제 이런 고소 고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을 건데 정작 진행이 되더라도 교사는 교사대로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서로 또 수긍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제 교육 또 학교 또 자녀 이런 부분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본적인 수긍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먼저 이제 앞서서 그 열거해 주셨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10월 8일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 활동을 했는데 이걸 자꾸 아동학대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이렇게 5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6개월이나 걸린 사안인데 뭐였냐면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율동 시간에 네. 아이한테 율동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싫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일어나. 그리고 이제 팔을 잡아서 자 율동하러 가자. 율동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이에게 신체적인 아동 학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장장 5년 6개월 동안 이것을 1심, 2심에서 전부 다 아동 학대라는 거예요. 아동이 신체적으로 통증이나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아동 학대라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실상 무죄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은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 교육활동 중에 있었던 일을 아동학대로 접근하는 이 시각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교육관계법에도 초중등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아동의 신체 이제 체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도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체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아이가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네. 아동학대로 보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학부모는 그렇게 또 안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1, 2심에 있는 이 법원이나 그다음에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찰에서도 상당한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희들 이영순 선생님 건도 그렇고
이 모든 사건을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건도 보통 최하 3, 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정작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어나 자기 무죄 입증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교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또 물론 올해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아동학대 신고되면은 징계해제 부분이 당연 안 되지만은 네. 과거에는 징계해제 받으면서 그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징계 책임까지 받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죠. 반면에 가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무고죄라든지 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 피해가 없으니까 일단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신고부터 하는 그런 경향성이 계속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도 김동석 본부장과 이선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이 많이 이제 실망하고 자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하는 것인데 물론 사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다른 판단과 인식도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내용 바로 이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학부모가 다니는 직장 앞에 수백 개의 건조화환이 배달된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종의 여론이 나빠졌고 그런 악성 민원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서 좀 집단적인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셈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선희 대변인께서는요. 네,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선생님들이 트라우마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그 서희초의 일을 본인의 일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후 현장이 계속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고 선생님들이 하는 가장 많은 소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교사들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느끼는 공감대가 그래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움, 때로는 분노,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등란 연구원께서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이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했겠냐 한쪽은 그러는데 저쪽은 그래도 다른 사람 직장 아니냐. 직장에서 그러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똑같이 반사해주고 싶어요. 선생님들한테는 직장이 어딘가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맡겨놓은 이제 곳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직장입니다. 평생 직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정당한 이의제기나 그다음에 어떤 합리적인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악성 민원을 하거나 교실에 다짜고짜 들어온다든가 예.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교육청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동석 본부장께는 요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도 우리 사회 교권 무너졌다고 그래서 큰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권 5법이 통과됐는데 또 많은 자성의 분위기도 만들어졌고요. 학부모들도 또 반성하는 학부모 사회 내에서도 그런데도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크지 않다. 또 학교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이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학교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인가? 뭐 때문입니까? 오늘 되게 유의미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그 교원 단체들과 함께 그 교사 인권 그 관련한 그 토론회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연구물로 해서 교사 11,000명이나 되는 분들에 대한 설문을 인권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 이런 질문을
그 교원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역할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풍토가 이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규율할 합법적인 권한이 너무 약하다. 실제로 저희들 보면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고 교권을 침해해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거든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사후적 조치지 않습니까? 다수의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 문제행동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를 어지럽힌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생활지도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번째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네. 이런 인식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우리 아이들 또 많은 학부모님들 진짜 우리 학교 사랑해 주시고 진짜 우리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소수의 문제행동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사실 그러한 열정과 아이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트리는 부분에 대한 제어적 요소 부분이 너무 약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도 아까 제가 대법원 판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이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를 다루듯이 학교 내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또는 이제 학교에서 휴대폰을 뭐 이제 사용한다든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낸 거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가 저는 적어도 그 부분은 인권위원회가 잘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차제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그냥 인권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고 학교의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 속에서의 인권 이렇게 접근해서 의견들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핸드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선희 대변인께는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오히려 MZ세대 갓 부임한 젊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는 잘 조화를 이룰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지표를 보면은 교사 초년생들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 마주하게 된다. 이거는 어떤 원인입니까? 지금 많은 문제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고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염려가 되실 텐데 이럴 때 그 젊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생겨난 것 같고요. 예. 심지어는 뭐 선생님이 결혼을 안 하셔서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는 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보는 시각과 교육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학교 올해- 현장에 또 네. 예, 올해 그 매년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국민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1월 초에 발표를 KEDI입니다. 네. 예, 네. 그 캐디요. 네, 예, 캐디. 예, 네.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그 선생님의 교권 침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라는 응답 비율의 역대 최고로 65%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국민께.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자녀 중심의 교육관하고요. 그다음에 그 왜곡된 인권의식의 가치가 너무 상승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그 문제 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그 제도적 개선과 의식의 실천만 좀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학부모 이제 그래서 학부모의 정말 어떻게 하는 게 학교 참여를 잘하는 거고 공동체와 우리 아이를 다 같이 위하는 학교 참여인가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저한테 주변에 자꾸 묻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맞죠? 또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오히려 도움을 준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저한테
이게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이 괜찮았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도를 넘어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와가지고 누가 자꾸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좋게 들리겠느냐. 정당한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고 주변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렇게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참여하실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어떤 기회도 드리고 예. 이걸 지원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동석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 과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학생 인권도 있었고 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참 분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에게 달려들거나 수업 중에 의도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심지어 교사에게 폭력을 간다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겠죠. 수업 중에 휴대폰을 한다. 이게 어디까지가 교사가 지도가 가능한 범위고 또는 우리 방송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권도 중요한데 학생권도 더 보장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교원지휘법 등 관련 법에는 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사의 보호와 즉각적인 조치 부분이 또 교원의 생활지도권 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사후적인 대책이고요. 교권옹호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나 이런 부분인데 즉각적으로 가령 올해 그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예. 그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 상해 폭행건이 14.9%거든요. 203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거의 선생님을 두들겨 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도 논란이 됐지만 초등학교 3학년생이 그 집으로 무단으로 귀가하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 손주벌 그 초등학생한테 뺨을 맞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뒷짐을 지고 맞아요. 그걸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왜 그걸 안 말렸냐 손목을 잡고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는 사후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생활 지도 부분이 학생의 어떤 수업권이나 징계권을 하려면은 고시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 이 초등등 교육법을 통해서 즉각적인 물리적 제지가 할 수 있도록 초등등 교육법 개정을 해달라는 것이 많은 요구이고요. 실제로 그 매년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비율이 95.5%가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과거와 달리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된 반면에 선생님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다라는 부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온 부분의 현실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등란 연구가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것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서희초 교사의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해 했고 그래서 국회도 나서서 교권 5법이 통과됐고 그러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별 소용이 없다는 교사들의 응답 결과가 나온다. 뭡니까? 법이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장을 제대로 짚지를 못하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네, 이제 법은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학생을 강제로 분리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업을 방해하는 어떤 핸드폰 사용이나 이럴 때는 핸드폰을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요게 지금 교육부 고시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로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시의 근거가 되는 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있는데 이것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또 어떤 변호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게 되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도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다가 아예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주고 일정 부분은 열거하고 그 고시의 법적인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학교 현장에 대한 공감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선희 교사노동조합 연맹 대변인,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세 분과 토론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교육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3861님께서 아들과 딸, 사위 모두 30대 초등교사입니다. 작년 서희초 사건 때 집회 참석도 하고 울기도 했는데 힘든 일이 많지만 교사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교권 추락이 말만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하네요. 우사리스님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은 초중고는 나를 아끼는 교육, 남을 배려하는 교육, 국가를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님께서요. 교사, 학생, 부모 모두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자기 자식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맡긴 교사들을 존중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잘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사를 존중하고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는 배려네요. 참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건 어떨까요? 자, 세 분과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교원단체에서 이제 교권 이 5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동복지법 개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된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면요. 네, 그 정서적 아동학대 명확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요건 중에 정서적 아동학대가 늘상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했던 말들이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인 건데요.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한 말인데 본인은 그런데 그게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로 되게 애매한 부분으로 교사들의 행위가 판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이덕난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5년여를 끌어서 대법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적어도 보통 뭐 짧아도 한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선생님 스스로가 교육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요.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될까.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것이 이제 그 교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학교 전체 선생님들에게 또 요즘은 다 뉴스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정서적 학대라는 그 부분이 영향이 미쳐. 김동수 네. 본부장 교수님. 그 법은 강제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걸 따르려고 하면 그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보면 이 그 정서학대의 모호성 부분이 대법원 판례도 나오면 정당 행위 인정 부분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수단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런 기준이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예, 이거를 선생님들이 당장 나이 어린 학생, 유초중고 학생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표현이나 행동 자체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판사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은 가령 아동 학대나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으로 이제 제소가 되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일단 교사 선생님을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사 선생님은 일단 그 사안은 사안대로 하지만 자기는 또 경찰 조사, 검찰 조사 4-5번 받다 보면은 정작 그 일로 다수의 학생들의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수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결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정서학대의 명확성을 좀 더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선희 대변인께서는 바로 정서적인 학대라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동석 본부장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심지어는 2-3년, 3-4년 긴 시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더 학교 현장은 피폐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덕란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두 분 말씀이 다 맞고요.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의 방향성과 관련된 2016년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그러니까 들어도 아마 굉장히 모호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듣기에 모호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정해놓은 이 법은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주요한 취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모호하게 규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 자체만 갖고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합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모호한 이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냐, 헌재 판결의 의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입법자가 다소 모호하게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권리 보호가 우선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은 이제 입법자인 국회로 넘어오는 거죠. 예.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좀 더 정서적 아동학대의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만큼은 규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역시 헌재는 그거를 인정을 해줄 거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덕란 연구원께 추가적으로 이럴 때는 학대이고 이럴 때는 학대가 아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도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열거를 하죠. 폭언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등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열거하고 몇 개의 워딩을 열거하는 게 이제 좋으냐,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법률에서 이렇게 열거를 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열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좀 더 상세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이선희 대변인께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야 아예 일절 학교에 신경 안 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인 겁니까?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도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사회는 민주화되었어도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많이 느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사회적 약속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법을 얘기해도 저희가
교사 노조에서 그 지금 얘기됐던 정서적 아동학대 부분에서 반복성, 지속성, 또 위력의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아동 복지법의 그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자라고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바로 이제 그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동 복지법을 손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성명서가 또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이제 거의 좌초된 상태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법을 법으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법들도 서로 간에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자들의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 좀씩 생겨나면 좋은데 학교 안에 그런 약속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주장이 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아요. 되는 거고 어떤 건 안 되는 거면 이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건 학교에서 또 교사 활동을 하시니까 어디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궁금한 건 뭔가 이게 좀 약간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중재해 줄 때가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되게 커진 거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학교로 들어오면서부터 법적인 쟁송이 계속 휘말리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질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아까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보통 학교가 잘못했다고 위법하게 된 경우들이 학교가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절차상의 하자들이거든요. 통보가 뭐 하루 안 됐다거나 회의가 열리는 절차를 조금 어겼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미비점을 가지고 이제 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네. 한 가지 질문.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어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갔거든요. 갔더니 경찰차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교장 선생님 또 여자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경찰 2분, 또 남학생 큰 등치를 가진 남학생이 있는데 수업을 너무 방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교권 침해다. 다른 학생 학습권 침해야. 그랬더니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나 인권 침해 받고 그 아동 학대 받았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께서는 그러면 너 인권 침해 당했고 신고할 거냐, 신고한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를 하고 가셨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여선생님하고 학교장님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동학대 부분으로 가고 또 교권 침해는 교권 침해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선택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합의를 하든. 근데 학생은 그냥 행정 처리로 그냥 뭐 어떤 학교 교권보호 그때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만 받으면 되지만 이 선생님은 이제 기나긴 사법적 처벌 부분의 무죄 추정 부분을 하는 그런 숙제를 남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한 현실입니다. 뭐 선생님은 이 부분을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이게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결국 선생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비록 힘들게 했지만 아동학대 처분을 그러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런 학생 부분은 꼭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 해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보호위원회로 가고 아동학대 부분에 신고받아서 무혐의 받느냐고 엄청 고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김 본부장님 지난 21일 교원단체들과 교육위 소속 의원이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 및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겁니까? 예, 지금 학교의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050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있었고요. 6만 1,000건의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7만 6천 명에 달하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ADHD 그 아동 청소년 진료 인원만 11만 명이 넘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준단자도 3만 명, 이주 배경 학생들도 18만 명. 학부모님들 이 청취자분들 볼 때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이런 모든 그 복합적인 문제를 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도과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 행동과 다양한 변인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현재는 학교나 교사한테 떠넘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좀 국가적으로 또 부서별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법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국가와 그 지자체와 학교가 같이 유기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덕년 연구원께 입법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고요. 또 하나가 세 분과 토론하면서 아주 궁금하다고 든 생각이 소송으로 가거나 이제 아동 학대법 관련해서 이제 법률 쟁송이 붙으면 학교의 경우에도 자문 변호사나 교육부에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는 지금 교원지휘법에 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법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느끼게 체감하게 해주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들이 정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거나 뭔가 이제 법적 쟁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 그때 교육청에 있는 변호사하고 뭔가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비스가 가까이에 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변에서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교육청에 있는 교권전담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남겨갖고 답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변호사의 수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선생님들에게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우선 말씀드리고 예산 싶고요. 때문인가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에서 채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교총에 여기 계시지만 교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도움을 받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자, 통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교권 침해 부분으로 했던 게 5,050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은 76,578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10배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러한 그 교권 상담 부분이 34,000명, 심리치료가 7,500명, 법률 상담이 4,210명, 예방교육이 22,831명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상담을 해서 멈추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가 5,050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빙산의 일각으로 많은 현장에서는 또 참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법적 말씀하시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교육청에 변호사 수를 계속 대폭 늘려야 되는 거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조정 제도를 좀 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 쟁송으로 안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사안에 닥쳤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교원 공제제도에 따라서 이제 올해 특히 대폭 이제 이 공제제도가 확대가 됐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다가 안경이 깨졌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학교를 상대로 해서 뭐 소송하겠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안경을요? 예, 체육하다가 이제 강당에서 체육하다가 안경 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안경은 좀 학교에서 그러면 수업 중에 그런 거니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교사 잘못 가르치거나 교장이 뭔가 잘못 관리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차라리 그 공제에서 변호사나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마치 보험회사 직원처럼요 나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이게 법적 쟁송이나 이렇게 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부분은 사후적으로 그 교육활동 침해 여부 또 승소 여부에 따라서 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 내가 원고가 될 때는 또 잘 안 줘요. 가령 나는 무고죄 부분으로 억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를 고소해서 그러면 또 원고한 부분을 또 이 지원이 적고요. 최근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건 부분을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집이 파손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학교에 인조 잔디를 깔아서 우리 집이 파손됐다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이 학교 밑에 있었던데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올해. 네. 그랬더니 이제 집이 파손된 거를 그 원인이 학교 인조잔디라고 해서 학교장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선희 대변인께는 교사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자, 교권보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길래요? 또 정작 교사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마다 있으면서 차이가 있어서 올해부터 지역교보위라고 해서 교육청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게 달라졌으니까 어떤 또 통계치를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가 하고 지난 8월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교보위가 내린 처분에서 조치 없음이 84건, 또 침해 아닌 126건,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건수이거든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교보위에 이 교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여러 번 참다가 예. 지도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도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보통 이제 교보위를 두드리게 되고, 이것이 올해부터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망설이고 문을 두드린 상황인데, 오히려 조치 없다는 얘기는 교권 침해라 할지라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침해 아님이라는 것은 교권 침해 자체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은 교보위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2024년 우리교실 교권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또 마무리 발언을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세 분께 과연 우리 이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교는, 또 학부모는, 학생은, 또 국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교육은 백년지기이기 때문에 단순간이 되지는 않을 텐데 세 분께서 한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동석 본부장부터요. 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헌법상의 교원주의, 법정주의로 교사의 인권 물론 교권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더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의 존재 이유와 교사의 바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잘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의 교권은 단지 교사의 인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을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 더 응원해 주시고, 네. 또 특히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이선희 대변인께서도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네. 그 교권 문제의 발생 원인이 사실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해결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육각형 사회라고 우리 사회를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게 무결점을 원하는 학부모,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에 아이돌이 될 수도 있는데 결점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용납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실제로 그 고등학생들 1학년 때 정서위기 검사를 하게 되는데 4분의 1이 정서위기 학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0.02%인데 미국의 경우는 3.8%, 세계적으로는 7%까지도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0.02%라는 것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다라기보다는 그에 따른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주 배경 학생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권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는데요. 그 교사 인권의 말이 아니고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행정권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을 하려고 할 때 갖춰야 하는 어떤 권한의 부분이에요. 권리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생님들이 자유롭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보다 좀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줬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느끼는 바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 상의하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럴 때 선생님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끝으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께서는요. 네, 그 여러 주체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또 이제 우리 학생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교권을 회복하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의 권리나 권한만 보장해주자 이런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정당하게 잘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하는 거다 이런 취지고요. 학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의 보호자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자로서 인식도 좀 바꿔주시고 또 생각도 좀 더 폭넓게 좀 해주시라 하는 차원이고요. 네. 교육부는 아까 페트병 사건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몰라서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교직 필수 과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을 꼭 필수로 넣어서 가르쳐줘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요걸 보는 게 먼저지 자꾸 아동학대냐 아니냐 이걸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 그리고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제정한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저를 챙기십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